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이 끝 시간이 될 텐데, 두 이세서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데 우리가 마인드 포커스를 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두 개의 낱말로 축약을 해서 마음을 움켜쥐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이상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한번 펼쳐서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정의의 단계를 첫 시간에 했고, 그 다음 지난번에는 마음 건드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데, 외부의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나누고 또 책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이렇게 저렇게 찾는다. 마음 놀래기를 통해서는 괴상하고 엉뚱한 생각까지도 놓치지 않고 답을 다 찾아본다. 마음 풀어놓기를 통해서는 논리적이건 비논리적인 건 닥치는 대로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답들을 한 번 또 다 찾아본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답들을 놓고 이것과 저것을 다시 결합을 해서 마음 짜맞추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았죠. 오늘은 마음 뭉뚱그리기, 마음 다져먹기, 마음 복도두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알게 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많이 찾아냈지만 그 답 중에서 어떤 것을 행동할 거냐 하는 거는 더없이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미련 없는 정말 멋진 선택을 하는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어떤 집이 제일 살기 좋을까? 어떤 음식이 제일 먹기 좋을까? 어떤 차가 제일 멋있을까?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는 저마다 다 달라서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거듭하면 정말 아주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들이죠.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무슨 수학의 공식처럼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한테는 이 답이 제일 좋은데 그 답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자기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미련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마다의 결단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 단계 마음 뭉뚱그리기라는 거는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성장 과정,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저마다의 개별적 독특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느끼는 감정도 육감이나 직감조차도 저마다 다르고, 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게 나한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최선의 선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마음 뭉뚱그리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을 마음 다져먹기라는 걸 통해서 그냥 불쑥 실행을 하거나 또는 밖으로 아이디어라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나가면 수많은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 공격에 대비해서 자기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제3자의 입장에서 냉혹하게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해서 고칠 게 있으면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고쳐진 것 같아도 또 이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갔을 때, 행동에 옮겨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최악의 결과는 최소화해야 되고
선의 것은 더 최선이 되도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마음 북돋이기, 즉 그 아이디어에 힘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한번 알아보죠. 마음 뭉뚱그리기는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초이성적 육감을 믿고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우리는 성격도 또 성장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최선의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 답이 옳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답이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명가의 진면목은 산출된 아이디어로부터, 아이디어는 우리가 많이 얻어내는데 그걸로 어떻게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게 바로 발명가와 비발명가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당연히 개개인의 선택 기준, 제가 볼 땐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놓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실력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력을 자꾸 쌓을수록 그 보다 바람직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다른 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거는 뭔가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낌이다, 뭐 감이 왔다 이런 거를 좋지 않게 추상적으로 보는데 그거는 실력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느낌이 왔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좋지 않은 거는 그만큼 그 느낌의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고, 그걸 훈련을 거듭하면 그 느낌이 뭔가 온다는 얘기죠. 이걸 뭐 수학 공식으로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산다는 일도 따지고 보면 뭐 이거다 하고서 남들이 성공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라는 얘기지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산다는 것은 불충분한 그 전제로부터 충분한 결론을 얻어내는 기술이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재료를 그 요리사한테 남겨줘도 맛이 저마다 틀려지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의 그 실력 차이,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사실 어느 것이 정말 최선의 아이디어인가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개별적 독특성, 그 육감과 직감,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의식적 마음뿐만 아니라 광대무비한 그 무의식의 세계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지 진짜 남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후회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무슨 예술가, 작곡가 같은 경우 어떤 영감을 받고 뭐 피를 받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지만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 더하기 무의식적인 그런 것까지 모두 동원할 때 실제로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무의식이라는 것도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조금 아까 개별적 독특성과 그 무의식이라는 영감과 그런 직감 같은 얘기, 그리고 그 기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은 저마다의 특정한 정체성과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태와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런 독특성이 이끼의 삶의 통일성과 형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뭐 다른 얘기 아니죠. 우리가 어떤 꽃은 이쁘고 어떤 꽃은 밉다 그러지만 우리 눈에 미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나름대로
삶의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독특성을 우리가 알아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개체가 우리가 심지어 잡초라 그러는 것도 우리 눈에 잡초지 개 입장에서는 다른 게 잡초가 되는 거죠. 그런 독특성을 우리가 볼 줄 알 때 진짜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독특성도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게 없다 하는 말은 저마다 우리가 그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최대한으로 살리자 하는 얘기나 같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으고 그러는 것도 독특성에서 다른 답을 각자 찾게 되고 그 모인 답 중에서도 진짜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각자 다른 답을 선택하는 것도 그런 데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 교재 26에서 그 루빈의 잔이라고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포도주 잔으로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두 명의 여자 옆얼굴로 볼 수 있는 것도 그게 어느 답은 맞고 어느 답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자기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두 여자의 얼굴이 먼저 보인다던가 그 분수대 화분인지 잔인지 그렇게 보이는 것의 차이는 각자의 독특성에서 기인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특히 우리가 성공한 경험이 있는 대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그쪽 분야의 것들이 자꾸 발달이 되죠. 그래서 정신적 자아의 일부가 돼서 자기 몸속에서 그런 판단을 하도록 자꾸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그 모여진 쌓인 지식들과 경험들 이런 그 독특성들을 잘 조합을 하면 훌륭한 일을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5번째 강의 시간에 봤던 이런 것도 이걸 미인의 옆얼굴로 볼 거냐 노파의 얼굴로 볼 거냐 하는 것도 독특한 자기만의 흐름에서 나오는 답이지 이게 답이고 저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나 같죠. 이 그림도 뭐 같은 내용이죠. 이 그림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케이크 한 덩어리에서 한 조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거꾸로 케이크 통째 비었는데 한 덩어리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한 덩어리로 아마 그 보이죠. 이런 것도 자기만의 어떤 독특성, 그 독특한 에서 기인돼서 보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의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육감과 직감도 역시 그러한 자기의 성장 과정과 성격과 그 타고난 어떤 그런 그 지식의 그 총합이 이렇게 육감과 직감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감을 느껴도 누구는 적중률이 높은 육감이 있고 적중률이 떨어지는 육감이 있는 것은 그만큼 아직 그 분야에 그 직감력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육감이나 직감은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사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게 미신이니까 버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창조적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아마도 그들 내면의 판단과 선택의 원천이 있다는 점일 거다. 그런 사람들은 밖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실력을 더 채워야 되는 자기 내면에 그들은 바깥을 향한 귀보다 자신의 안을 향한 귀를 더욱 사용하고 기울인다. 그렇다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의식적인 어떤 결과와 더불어 무의식까지 이거다 하고 느껴질 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육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이나 뭐 창조적인 사람이나 모두 육감은 갖고 있는데 그 육감의 차이가 나오는 거는 바로 이런 얘기죠. 그 분야에 정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한번 미치지 않은 사람은, 미치도록 거기에 푹 빠지지 않은 사람은 도달하기 어렵다,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감을 제대로 발휘하고 뭔가 직감력이 막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 분야에 상당한 그 실력이 쌓였을 때 그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은 만약에 그 육감이 수준이 높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이 창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쌓다 보면 나중엔 적중률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끌어올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창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육감을 믿고 안도할 수 있기 전에 자신의 관심 분야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모조리 알려고 노력한다. 그게 아까 미치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죠. 당신이 어떤 일에 그래 그것이 어쩐지 맞는 것 같아 하는 들뜬 기분을 느끼면 당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당신에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만약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분야라면, 이 말이 중요하죠. 잘 모르는데 막 육감만 믿으면 여러분은 아마 100점 100패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무너지더라도 다음에는 다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거듭하다 보면 상당히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런 거야 하고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같이 식만 대입하면 답이 똑같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확률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뭔지 하는 일마다 잘 성공해 그러는 거는 그만큼 육감의 그 능력이 많이 배양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육감도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육감이라는 게 결국 무의식이고, 무의식도 자꾸 수준이 올라간다는 걸 여러 번 제가 설명한 걸로 압니다. 기준도 뭐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지만은 기준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것은 아이디어의 가치를 측정하는 의식적인 표준이나 척도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독특성, 가치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 발명품에 대해서 그거를 만드는 제작 비용, 개발 비용, 유지 비용, 설계의 단순성, 미적 아름다움,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잡을 수는 있다는 얘기고, 개인적인 일상 문제의 경우라면 뭐 소요되는 비용, 달성이 쉬운가 어려운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투입되는 노력의 양,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푸는데 그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또 뭐 어떤 기준을 마련해 볼 때 차가 멋있고 경제적 싸고 아주 작아서 관리하기 편하고 편안하고 짐칸이 충분히 또 있으면 좋고, 이런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막상 그 기준을 가지고 자동차를 고르러 가보면 그런 기준에 맞는 건 없으니까 그때도 작은 차를 우선으로 선택할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돈을 조금 더 추가를 들여서 큰 차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기준이 없이 간 사람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도 여러분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뭐니 해도 자동차 문제라면 경제가 받쳐주질 않는데 뭐 자동차 이왕이면 누가 큰 걸 싫어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현실적으로는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차이를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뭐 결혼을 조건으로 이상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좋은 이상적인 상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에 맞는 상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듯이 그러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뭐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죠. 이런 개인의 독특성과 육감과 직감, 그 다음에 기준을 갖고 있어도 사실 선택하기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도 이제 한번 이 어려움을 한번 느껴봅시다요. 하여튼 이제 아이디어는 다 모았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모든 아이디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선 가능한 하나를 선택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기준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무의미한 것들, 터무니없는 것들, 우스운 것들 혹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브레인스토밍이든 또는 오픈 단계에서 이런 수많은 20여 개의 드디어 이제 아이디어를 또는 그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모임에 가입한다,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한다, 옷을 더욱 멋있게 입는다. 하여튼 이거보다도 더 많겠지만 이 저자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중에서 나에게 무의미한 것, 우스운 것 실행하기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제거부터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또 다른 답을 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과정을 배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친구가 그거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좀 친구 좀 해달라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죠. 또 친구가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마음 놀래기나 그 마인드 프리에서 얻어내는 답들이죠. 하나도 안 버린 거죠. 일단 다 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답도 나오는 거고, 인격을 더욱 둬야 한다. 자기가 진짜 인격이 고매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일단 이 사람은 이건 빼자. 하나씩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된다. 유명한 사람이 돼도 친구야 많겠지만 지 자신이 지금 유명하기가 어렵다 하고 생각을 했죠. 신문에 친구를 구하는 광고를 낸다. 이것도 뭐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일단 자꾸 줄이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몇 년을 주기로 이사를 다닌다. 이것도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친구 사귀는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붉은색이 나온 걸 일단 좀 줄여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 그거는 버리는 건 아니죠. 모아서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데 혼돈이 오니까. 그래서 모임에 관한 거를 한번 이 사람은 이렇게 모아본 거죠. 모임에 가입한다. 자선단체에서 활동한다. 단체로 하는 스포츠에 참가한다. 단체 강좌를 듣는다. 유람선 모임에 가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임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거는 버리는 건 아니지만 모아서 놓으면 정리하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녹색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옷을 더욱 멋있게 입는다. 취미를 개발한다. 사람들을 칭찬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더욱 세련된 매너를 개발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다소 직접적인 방법은 지금 남아있는 하얀 것들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남은 것들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깊이 아까 말한 그 개인의 독특성과 또 직감과 육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서 이제 최선의 자기로서는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 최종적인 선택 과정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이용하고 싶은 기준들, 뭐 기준으로만 볼 때는 새로 오던 친구들은 장기적이며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를 얻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은 적게 들어야 하고 내가 친구 찾는다는 사실도 몰라야 하며 등등을 적용해서 골라본 결과 이 사람의 경우는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게 제일 내가 친구 사귀는데 제일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다 개별적으로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답을 골랐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은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심도 있는 접근 방법으로 아이디어 평가법을 사용하면 훨씬 또 다른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걸러내고 남은 아이디어를 놓고 육감적 수준이 아니라 각 아이디어에 점수를 매겨서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1점, 제일 중간치기는 2점, 뭐 누구는 5점으로 분리해도 틀릴 게 없고 뭐 그거는 각자 한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평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디어 3개를 놓고 고심을 하는 거죠. 식사 초대와 스포츠 모임, 옷잘 입기. 그 중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아까 그 기준들이죠. 적은 비용이 들고 미래 친구가 모르는 그런 걸 놓고 각각 마음에 제일 쏙 드는 거는 1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3점으로 이렇게 그거는 각자 점수 매기는 방법도 틀리고 나한테 3점이 다른 사람한테 1점이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죠. 분명한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풀 땐 내가 푸는 거지 남이 푸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점수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5점으로 제일 좋고 이거는 7점, 이건 6점이니까 제일 점수 적은 5점이 그 평가법에 의하면 5점인데 느낌에는 식사 초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갈등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위의 결과에 의하면 나는 스포츠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점수상으로는 그러나 점수에서는 가장 뒤처졌지만 식사 초대가 제일 좋은 느낌이 뭔가 이게 아닌데 이거보다 식사 초대가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먼저 식사 초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감에 믿고 그것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클지 모른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느 게 성공할지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얼마나 깊은 행동을 해주느냐. 예를 들면 식사를 초대한다 그래도 우리가 쉬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는 안 먹는지 개고기 죽어도 안 먹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개고기 이렇게 차려놓으면 친구를 사귀면 그냥 원수만 더 사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많죠. 그러나 어쨌든 뭔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닌 거를 구태여 먼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가장 좋은 점수라 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럴 때는 직감을 먼저 선택하라 하는 얘기가 이게 아이디어 평가법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확실하게 이런 걸 한 번쯤 과정을 거치는 거의 장점은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든지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자꾸 교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지금 마음 뭉뚱그리기에 대한 얘기들이고, 마음 뭉뚱그리기는 각자가 독특한 존재인과 아울러 우리의 육감적 수준의 감각이 무의식이라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도 답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평가법을 도용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야지 정말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게 절실하게 오고, 또 그렇게 절실하면 풀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아이디어를 검토하거나 평가표를 이용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 과정을 집중하는 수단으로 가치 측정의 기준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여튼 최후의 선택은 마음의 귀를 기울여 내면의 소리를 듣고 우리들 자신의 육감적 수준의 감각을 신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어쨌든 이게 마음 뭉뚱그리기에서 굉장히 지금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아이디어를 최대로 모으고 판단을 유보해 본들 나온 아이디어를 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행동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단 하나인데, 어느 걸 고르느냐 하는 거는 각자의 그 개별적 독특성과 성격과 그 영감과 직감이 떠오르는 그런 차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각자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음 뭉뚱그리기를 통해서 하나의 선택을 했지만 과연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길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앞에서 선택된 아이디어의 부정적 측면을 열거한다. 잔인해야 한다. 철저하게 부정적인 면을 파헤쳐보라. 그런 다음 그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킬 수도 있도록 해결책을 수정해야 되지요. 그 준비를 더 단단히 하라는 얘기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언제나 그것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결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일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 마음 다져먹기다. 전에 우리가 가진 장애물 중에서 뭔가 외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빈정거림을 두려워해서 행동을 못한다든가 그러는 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얘기죠.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답을 나 이제 식사 초대하면 친구 많이 생길 거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식사를 초대한답시고 먹지도 않는 음식이나 장만하거나 두루미를 불러놓고 접시에 그 다 동화 같은 얘기도 그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죠. 접시에 이쁜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놓은 두루미 그 뾰족한 입으로 먹기 어려울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이제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행동에 옮겨야 되죠.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들은 타당하든 부당하든 비판의 방어적. 근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한마디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어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이 책에 있는 거 10단계를 거쳐서 내가 막 7단 8단계까지 빼저리게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낸 건데 이제 그들 칭찬을 안 하고 욕만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걸 그대로 겸허하게 맞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어 그러고 고치면 되는 걸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또 방어적인 성격을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판에는 아이디어의 부정적 요소를 확인시켜서 더욱더 강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당한 비판을 수용하고 우리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거다. 남의 비판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라이프니츠의 말이 또 한 번 떠오르는 거죠. 만약 배울 것이 있으면 불구대천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백리길도 같이 걸어가겠다. 무릎을 꿇고 배우든 백리길을 따라가든 이런 수모와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판이 갖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실패와 바로 외부의 비판들이죠. 비판이 갖는 단련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성공의 문턱에서 실패를 자초하지 마라. 반대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라. 그들의 주장으로부터 배우라. 이런 것들이 마음 다져먹기고 이 스트렝슨이라는 마인드 스트렝슨이라는 말도 전에 이 좋은 생각이 난다 이전에 싱크탱크라는 책에는 마음 독하게 먹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자기가 깔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아이디어의 그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그 강한 좋은 답이 되죠. 마음 다져먹기는 자아 비판이나 타인들로부터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부정적 측면을 적극화시켜서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키우라 하는 게 이 마음 다져먹기의 그 이유가 되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착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저 참아야지. 물론 참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화내고 막 싸우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낫지만 참는다고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죠. 그거는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죠. 그랬고 또 참고 그래봐야 무기력증만 걸리고 그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뜯어 고쳐야지 그 참음의 그 위력이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거지. 또 참자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 자신을 개선 안 하면 과연 그게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싸우는 것보다는 안 싸우는 게 좋지만 안 싸워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명한 적극적 사고방식의 말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그 유익함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죠. 또 꾹꾹 참았지만 나중에 또 서운한 감정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 서운한 감정마저 떨어버리려면 자기의 그 문제점을 고치는 겁니다. 안 고쳐지고는 하는 다음에도 또 참고 견딜 수는 있어도 그거는 불행한 행복한 시간은 아니죠. 마음 다져먹기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아니다. 비판을 억지로 호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공격이라 해서 그래 맞았어 네 말이 맞아 그러고 무조건 그러지 않은 건 아니죠. 냉철하게 내가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만 되나 그러고서 맞다. 네 말이 그 말은 맞다. 그렇지만 네 말 전부도 안 맞는 건 아니다. 그런 옥석을 정확하게 가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이 돼야지 맞다. 그건 내가 생각 못했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너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터무니없는 그 비난이다. 그런 걸 가려서 내가 비난받을 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되죠. 그 사람이 고칠 거는 물론 그 사람이 해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오직 실제 있는 그대로 강점과 약점을 보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력이 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자기 자신에서 냉정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빨리 중심을 잡고 그래 내가 이번에 또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고 그래서 인내심도 상당해야 되고 인내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력하게 참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한번 다음에 발전의 계기로 삼고 또 나가고 그런 면이 강하죠. 비판의 긍정적 측면도 보자는 거죠. 자신의 아이디어에 몇 가지 긍정적 장점이 있다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자기 아이디어에 도취되어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결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쳐라. 이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유연성 있고 개방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며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마음 다져먹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격하라. 다른 사람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라. 역할 연기법을 사용하여 그런 거 역할을 서로 바꾸어서 의사가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의사 입장에서 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처럼 비판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최종으로 고른 아이디어에서도 문제점 있는 걸 거뒀지만
과연 그대로 그러면 막 행동에 옮길 거냐. 한 번 더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마음 북돋우기를 우리가 한 번 더 거침으로써 이제 드디어 행동 바로 직전까지 온 겁니다. 이 마음 북돋우기, 마인드 에너자이즈라는 말은 이 과정은 해결책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날 최악의 결과와 여태까지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랬지만 이 결국 이게 진짜 행동에 옮겨졌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막 어느 날 이런 걸 통해서 교수 때려치고 나가서 돈이나 좀 벌까 얼마나 이 주변에서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가야지 그냥 화나니까 나 교수 안 할래 그러고서 나온 행동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겨우 나 그거 다 생각하고 있었지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 그래 내가 그냥 무기력하게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논문도 뭐 계속 써내지도 못하고 그저 작년에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65세까지 20년을 버티나 아니면 내가 이 기회에 그 다른 인생을 걸어서 내가 뭐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꿈이 다 이루어진 거죠. 내가 진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 정말 뭔가 내가 원하는 또 이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동양지제를 구하고 이런 건 사실 해볼 그 당시로는 어이없는 일 같지만 해서 나쁜 일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확대해보고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또 한번 수정하는 게 바로 마음 힘넣기, 마음 북돋우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까 그 마음 다져먹기를 통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도 그래도 우리의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미심쩍고 이게 나갔다가 정말 성공할까? 그런 찌꺼기들을 다 여기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 아니면 말고 막말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잖냐 하는 미련 없는 일전을 지금 이제 하는 추후의 마음다짐이죠. 그래서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꾸 이거 될까? 이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깨져도 좋다. 아니 망해봤자 뭐 지금도 망하고 있는 거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망할 바에는 내가 한 발 앞으로 앉아서 맞아 죽느니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굳센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의심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들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실감 많이 해요. 자기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도 지금 가다가 예상치 못한 돌뿌리들이 수없이 기다려서 그걸 그때 극복하고 피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자신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갖고도 용기나 힘이 없어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 북돋우기는 이럴 때 힘을 북돋우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이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든가 우리의 시간과 정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버려요. 여기가 지금 이것이냐 저것이냐 추후에 결단을 내려야지 여태까지 내가 힘들어서 한 거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보자. 이래서 또 무너지는 거죠. 도저히 자기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 독약이다. 그럼 마시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이게 독약이 될지 저거가 될지는 그건 아직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정력 이런 걸 다 하기 전에 미련을 여기서 다 버리는 겁니다. 사실 자꾸 앞을 나가야 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뒤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 뒤를 쳐다보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분산되는 게 많아요. 그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것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소수의 이 군사와 많은 군사가 싸우는데 이길 자신은 없지. 그럴 때 강을 건너온 배를 다 없애버려요.
너희들 어차피 저 사람들 못 이길 바에는 너희들 그냥도 죽는다 이거죠. 그 이제 어차피 뒤에 배수의 진이라는 게 바로 등 뒤에 물이 있다는 얘기고 강을 건너서 배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고서 마음 독하게 먹고 막 나가면 뜻밖의 대승 많이 해줘. 전쟁사에서 그런 일이 많죠. 알프스를 넘은 뭐 한니발이나 나폴레옹이고 삼국지에서도 그런 소수의 군대로 다수를 깨는 일은 흔한 일들이거든요.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거냐 저거냐 결단을 내릴 때는 한마디로 목숨 걸고 들어가면 못할 일 없다는 게 바로 이럴 때 나오는 얘기죠. 그래도 목숨까지 걸어도 안 되고 정말 개죽음이겠구나. 그럴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진이냐 후퇴냐의 결단을 내리자는 것이다 이거죠. 괜히 쓸모없는 개죽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도 안 되고 여기서 좋다. 내가 너한테 질지는 몰라도 내가 죽으면서도 하하하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면 그건 성리한 거예요. 계백 장군이 비록 백제를 못 지키고 죽었지만 계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계백 장군이 500명이 그러면 뭐 5천 군사하고 뭐 언제까지 싸워요? 5천이 5만이었나? 그렇지만은 계속 그 5천의 마지막 군사를 못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관창까지 보내가지고 결국은 자세를 흐트려서 결국 망하긴 해도 이 계백으로서는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거지같이 해놓은 정치를 계백 장군 혼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니까 그분은 성공한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진 거는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극소수고 대개 그 정도의 똘똘 뭉친 사람들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진이냐 후퇴냐지 우물쭈물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제 다 미련을 버리는 게 바로 마음 북돋우기에서 마지막 걸르는 단계죠.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이 비교되고 그중 한 가지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 선택된다. 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들과 최악의 결과들을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최악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최대화하도록 아이디어를 수정하자는 것이 지금 이 마음 북돋우기죠. 생명력은 능동적인 태도에서 우러나온다. 삶의 실체적 진실 중 하나는 삶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상식으로 안 되는 일이 많죠.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다른 그 부가 에너지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는데 퍼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물이 더 쌓이냐? 오염이 될 뿐이죠. 썩죠. 그런 교묘한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때 뜻밖의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일 때 나오는 거죠. 지금 당장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든지 아니면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라. 가장 나쁜 결과는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엉거주춤하는 것이다. 마음 북돋우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를 실행할 경우 생기게 될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를 나열하라. 2. 최악의 결과는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수정하라. 3.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나긴 작업을 통해서 여태까지 온 게 아까워서 자꾸 회사 망하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혀가지고 돈 끌어다 놓고 망하는 사람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상술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몰라서 예비비를 다 갖다 놓고 해서
1개월 지나도 그냥 밀어칩니다. 2개월 지나도 흔들림 없습니다. 3개월 지나도 껐떡 없어요. 그래도 4개월도 안 되면 딱 문 닫아버려요. 우리는 여태까지 온 게 아까우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너 여기다 조금만 투자해라. 그래서 망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들이죠. 그런 게 벌써 사업하기 전에 예상치를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미리 조사를 해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서 예비비까지 최대로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딱 잘 놀았네. 그렇게 깨끗하게 물러갈 줄도 알아야지. 왜? 그 게임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평생 빚쟁이가 언제 다시 일어나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망쳤지만 다음에는 그 망친 걸 뼈저리게 교훈으로 두 번째 도전할 때는 그 전과는 확 달라지는 거고 그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더 준비도 단단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끝내 성공을 하고 그게 유태인들이 갖는 몇 가지 장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때로는 잔인하게 보여도 그렇게 해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 마인드 그 에너자이즈라는 마음 북돋우기를 통해서 미련을 버릴 땐 버리고 가질 때는 두 배로 잡념 없이 그냥 쭉 밀어치는 이런 마지막 기로가 있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이런 강인한 아주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출발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이 아마 이제 마지막이면서 이렇게 해서 선택된 걸 결국 이제 그 마지막 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우리로서는 예상했던 분도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배우고 여러분의 문제에 꼭 적응했으면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